자, 경제 상황 좀 체크를 좀 해볼게요. 아마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빅테크 위주로 해가지고 많이 빠졌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미국 경제 상황이 좋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많이 해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주식은 워낙 변동성이 아. 큰 자산이니까 뭐 네.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건데 음. 그 어제 많이 내린 거는 이른바 네. 트럼프 리스크로 보여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리스크. 트럼프 후보가 거의 당선 확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을 하면 중국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네.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뭐 60%를 매길 거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또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 내가 50%는 한 적이 있지만 내가 언제 60% 얘기했냐 뭐 이렇게 그 적어도 50%는 한다는 얘기잖아요. 세죠.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네. 뭐 그러면 전 세계적인 무역 규모가 쪼그라들 위험성이 있는 데다가 주로 중국의 반도체와 관련한 제재가 더 강화될 거다. 그러니까 아주 싸구려 네. 뭐 좀 조악한 반도체 말고 첨단 예. 반도체는 아예 중국으로 못 들어가게 더 강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 그 노광 장비라고 하는 네. 그거를 유일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 ASML 네. 네덜란드. 그래서 네덜란드의 회사죠. 네. 뭐 그 뭐라고 표현하더라? 네. 을 중에 갑이라고 그랬던가 아. 뭐 갑 오브 갑이라고 하던가. 왜냐면 그게 있어야지. 거기서 깎아서 물건 다- 안 팔아주면 네, 아예 네. 반도체 제조를 못 하니까. 그렇네요. 근데 원래는 그 거기 세계 굴지의 반도체 제조 회사에 네. 우리 물건 좀 써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거긴 거꾸로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ASML을 상대로 모든 반도체 찾아가서 제조 막. 회사가 제발 우리한테 기계 좀 네, 팔아주세요. 뭐 해야 되는. 그래서 주가도 매우 높았는데 어제 11%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야. ASML에서 네. 만든 반도체 제조 장비가 절대로 중국에는 못 들어가게 하겠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보다도 훨씬 강한 규제가 예상된다. 뭐 이런 네. 규제로 이런 이유로 반도체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주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한번 영향을 받을 수밖에 네. 없겠죠. 그러면서 출렁거리고 있는 건데 네. 근데 글쎄 저는 뭐 한때 그 채권 값이 또 얼마 전에 많이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피격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데 네. 그 토론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거의 참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거기서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상의 문제 제기도 더 세졌고 네. 둘이 이제 양자 토론에서 그런 다음에 그때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돈을 더 많이 풀 거다. 이른바 포퓰리즘 때문에 국채 발행량이 더 늘어날 거다. 그래서 국채값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 금리가 올라간 예. 것이죠. 그렇게 한번 채권값이 폭락을 했다가 또 다시 회복을 했어요. 네. 얼마 전에 뭐 그 이후에 그냥 오랜 시간이 안 걸리고 회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어제 반도체 주가나 뭐 이런 게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이게 네. 추세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가 나오겠느냐?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 싶어요. 것이다. 네.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도 트럼프 시대에 좀 대비를 하고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네. 대비를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피해 보지 않게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정부의 대응 뭐 준비하는 모습 이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예. 2차 전지 업계. 2차 전지 업계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른바 그 신재생에너지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화석 연료를 더 사용하는 쪽으로 그래, 하겠다고 예.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아마 표현이 녹색 사기라고 표현을 했던가? 강한 표현을 썼네요. 네. 예. 그랬으니까 이제 이제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거의 안 만들고 예. 전기차로 가는 게 세계적인 트렌드였던 맞아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또 EU 쪽도 최근에 좀 기류가 바뀌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뭐 독일, 네. 이탈리아, 프랑스도 마찬가지지만 내연기관 자동차를 아주 잘 만드는 회사잖아요. 독일은 BMW나 벤츠나 뭐 이런데 내연기관으로는 네. 따라가기가 어려운 회사들인데 아하. 전기차로 가자. 그러면서 네. EU 같은 경우에 2035년 이후에는 내연 차는 이제 못 만든다. 아예 뭐 다 전기차로 바꿔야 된다라고 네. 발표를 기존에 했습니다만 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중국이 뭐 월등한 1등이 되는 거예요. 전기차 부분에서. 그리고 맞아요. 가격 경쟁력에서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싼 가격에 중국 전기차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니까 네. EU 입장에서는 이러면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완전히 중국에게 넘겨주는 꼴밖에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약간 얘기가 바뀌고 있었거든요. 아하. 내연차도 계속 쓰는 거로 뭐 이런 식으로 검토하고 뭐 얘기가 바뀌는 과정에 또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네. 전기차가 가장 기로에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기차 시대로 가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지만은 그 시점이 좀 늦어질 수 있다. 그런 우려. 그럼 우리 요 대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기차 관련된 업계 같은 경우는 좀 긴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죠. 더군다나 2차 전지 뭐 물론 지금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네. 특히 조금 비싼 2차 전지는 우리나라가 제일 맞아요. 잘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저렇게 되면 지금 미국에도 어마어마하게 공장 신설 증설 그렇죠. 계획을 짜놓고 투자를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정책이 확 바뀌거나 아니면 제일 취약한 거는 그거예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끊어버리면 그렇네요. 가격에서 내연 예, 아직까지는 차하고 경쟁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야, 이런 트럼프 리스크 어떻게 그렇죠. 대비할지 우리가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투자도 미국에 많이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반도체 쪽은 좀 어떨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네. 지금 삼성도 그렇고 거의 중국에다가 미국에다가 반도체 생산 계획을 많이 맞아요. 발표를 하고 해놨습니다. 투자를 이미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몇 년 전에 발표했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주로 이제 용인시의 남사면 쪽이 삼성에서 거기다가 500조를 투자하겠다고 한 건데 네. 그 500조 투자 계획이 그대로 이행될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이 또 제기될 수가 있죠. 아니 왜냐면 삼성이 큰 회사입니다만 네. 누구나 다 돈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에 대한 투자도 계속적으로 늘리면서 동시에 한국에도 생산 라인 증설을 계속할 수 있느냐? 네. 그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여러 가지로 미국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따져볼 게 많은데 결국 중요한 건 뭐 수출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내수가 얼마나 또 살아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지금 봤더니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2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0.5%를 넘겼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소상공인도 힘들고 쓸 돈이 없고 국내 내수 경기는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인다라는 얘기. 또 위험하다, 자영업자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내 경제? 그러니까 내수 경기만 보면 네. 지금 우리나라는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3.5%잖아요. 계속 동결이에요. 예. 내려야 되는 상황인 건 맞는데 미국이 안 내리고 있으니까 못 내리는 거죠. 트럼프가 되면 또 안 내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당장 안 내린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있던데. 원래 미국이 네. 9월에 맞아요. 0.25는 예. 내릴 거다. 그리고 그 금리가 거의 내리는 거를 기정사실화 해서 시장 금리가 움직였는데 트럼프 후보가 최근에 9월에는 금리를 안 내려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대선 전에 내리면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나 금리를 내리면 일시적으로 경기는 좀 나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경기가 나아지면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해지는 걸 염두에 두고 트럼프 후보는
9월엔 내리지 말고 11월에 내가 당선된 이후에 내가 내릴게 뭐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근데 지금 시장은 다 9월에 내리는 거를 예상하고 우리나라도 9월에 미국이 내리면 10월에 금통위에서 우리도 따라 내리는 시나리오를 거의 다 예상하고 있었는데 네. 돌발 변수가 생긴 거죠. 그렇네요. 당선 확률이 아주 치솟은 트럼프 후보가 9월에 금리 인하를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나라 금통위도 그렇습니다만 미국의 FOMC도 정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기구예요. 예, 그렇긴 그러니까 하죠. 대통령 후보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영향받으면 안 돼요. 네. 하지만 그건 이론상 그렇다는 그렇죠. 거고. 야, 그러면은 이 금리 인하 시점이 시장 예측과 좀 다르게 갈 수도 있으면 우리도 이제 금리 인하를 바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 근데 쉽지 않겠네요. 하여튼 그 9월에 미국에서 좀 내려줘야 우리도 따라 내릴 수 있고 조금 경기가 나아질 수 있을 텐데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에 내릴 가능성이 미국에서 네. 높다고 봅니다. 일단은 높다. 근데 지금 보면은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 이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 집값이 뜨겁다라는 얘기를 하고 뭐 담보대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소상공인들 늘어나고 있고 빚은 많아지는데 또 돈은 안 돌아서 경기는 안 좋고 이거 우리 경제 이게 이러다가 활력 완전히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돈의 쏠림 현상이 점점 심해지는 자산 거죠. 시장으로 다 이제 가고 있는 건데 이걸 잘 좀 풀어내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핵심을 요약하자면 그 뽑아내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네. 일단은 감세 기조는 뭐 굳건하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나서는 잘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조금 규제 완화, 특히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과 관련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네. 쪽으로 해서 뭐 재건축을 통한 그 공급을 좀 늘리는 거 그리고 네. 3기 신도시는 사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거잖아요. 그때 네. 부동산 가격이 워낙 폭등하면서 급하게 발표한 계획인데 그거는 계속 이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물론 그곳에 지금 사시는 분들은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저렇게 인센티브를 많이 줘도 되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도시라는 게 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정 인구라는 게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용적률의 제한을 줬던 건데 용적률이라는 건 이제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 올릴 수 아파트를 있는? 짓는 그렇지 부지 면적 예. 대비 그 연면적의 합계잖아요. 뭐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아파트를 네. 지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게 용적률인데 거의 기존 용적률의 지금 2배를 주겠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단순 계산하면 사람이 2배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2배가 늘어나려면 네. 도로도 더 넓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럼요. 기반 시설 모든 게 뭐 공원이 됐던 뭐 여러 가지 학교, 뭐 병원, 그렇죠. 모든 게 지금보다 2배로 늘어나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땅을 어떻게 늘려요? 땅은 딱 한정돼 있는데 그것도 거기서 걱정이네요. 아파트 용적률을 대폭 늘려줘서 사는 사람이 2배가 되면 주거 여건은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저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니까 이 정책적으로 보면은 이제 공급을 원활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기 신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어떤 또 희망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새 집에 살 수 있는 그런 희망도 그리고 주고 있는 무엇보다도 이제 그게 아파트 가격에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그렇네요. 미치죠. 그래서 이 어떤 뭐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면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토지 이용이나 아니면 이 도시 계획에 있어서는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밸류 프로그램을 저희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얘기도 해봤지만은 밸류 프로그램 이것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이제 상승이 되면서 자본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집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1주택자는 뭐
어떻게 보면 팔지 않으면은 그게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지만은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괜찮네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식 가지신 분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밸류 프로그램도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주식 가격 인상, 아니 배당 인상으로 인해서 또 나도 좋아지는 거 아닌가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약간 빛 좋은 개살구예요. 음, 허울만 좋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가고 나면 밸류 프로그램은 배당률을 높이거나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특히 재벌 기업의 구조 조정, 구조적이라기보다는 개편, 개편. 개편과 관련해서는 룰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지난주에 지금 한화그룹에서 네,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을 거에 드렸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아니 그냥 그런 일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 이후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아. 있단 말이죠. 그 핵심을 건들지 않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밸류 그게 프로그램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배주주, 재벌 네. 회장님들 이익을 위해서 회사 구조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게 원칙인데 현실에선 그런 일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네. 지금 SK그룹도 구조 개편을 진행하고 있고 물론 거기는 이제 부채 문제가 좀 섞여 있습니다만 네. 한화는 거의 승계 작업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런 일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정부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기 전후가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핵심은 거버넌스인데. 거버넌스인데 여전히 뭐 바뀔 기미는 안 보이고 네.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미국의 이제 정권 교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 상황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상황도 저희가 우리 김용남 의원과 함께 계속해서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김용남 의원 등장하는 목요일 오전 주시해 주시고요.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김용남 우리 의원 TV 다시 한번 띄워 주십시오. 네, 10만 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용방불패 TV. 용방불패 TV 많은 사랑과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가 전체 화면을 보여드립니다. 용방불패. 그러니까 지금 예, 7만 3천 7만 3천. 명이니까 많이 모자라요. 지금 10만 명에는. 네, 지금 보시는 오마이 TV 시청자분들 김용남 의원을 자주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김용남의 용방불패 TV 가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도 변화무엇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